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교육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욱입니다.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죠? 저희 수업은 이제 사실은 반환점 이미 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8주차 때 중간고사를 다 마치셨을 거고요. 어떠신가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이게 쉽게 말해서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튼 힘차게 나가고요. 이렇게 반환점을 돌 때부터는 사실은 별로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요 코스를 그냥 여튼 잘 가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아마 달리시고 계실 텐데 정말 잘 와주셨고 그리고 정말 잘 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마 어려우신 부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보면은 생각보다 물론 막 이렇게 어렵게 내거나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까다롭게 확인하는 절차라기보다는 그냥 본 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는 거에 사실 더 방점이 있거든요. 평가 자체가.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까다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막 서열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아무튼 또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아유 또 힘들다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여기에 너무 아무튼 제가 중간중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과정이나 이거 하는 거 자체에 너무 함몰되시거나 이렇게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두루 그냥 첫 마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가시면서 한국어 교육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여러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식으로 되고 있구나, 이런 역할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진로로 생각하고 계신 다양한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은 코이카든 아니면은 국립국제교육원이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파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제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단체든 이렇게 가서 보시면서 요즘 어떻게들 얘기들 하고 있고 어떤 사업들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그냥 좀 보시는 거는 막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되게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도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한국어 문어교육, 즉 읽기와 쓰기 교육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주로 읽기 교육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쓰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부터 같이 살펴보시기로 하죠. 자, 문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중간고사 전에 7주차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어와 문어를 기준으로 해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얘기를 했고, 음성 언어로는 우리가 듣는 행위,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문자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문자 언어에 관련된 언어 기능으로는 뭐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읽는 행위와 쓰는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가 이렇게 분류가 되죠. 이거 말고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쳐볼 수 있어요. 그게 자꾸 이렇게 교차되면서 막 얘기가 되니까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 영역이 있고 표현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 기능 중에 이해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언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 처리하고 수용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거기까지의 반응들을 가리키는 언어 기능에는 듣는 게 있고 읽는 게 있을 것이고요. 표현 영역에는 나머지 것들, 즉 말하거나 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구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강의에 따라서는요, 이거를 문어교육론, 구어교육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시는 데도 있고, 이해교육론, 표현교육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보면은 이해교육론, 표현교육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제 범주화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을 어떻게 보면은 서로 교차하면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듣는 것이나 읽는 것은 이제 언어 정보를 받아들이는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자 언어라는 측면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문자 언어를 통해서 수용하거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교차점들 잘 생각하시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서로 맞물리고 공유되고 있는지 이런 거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7주차 때 그래서 구어 교육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구어의 특성 이런 거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그 다음으로 문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서는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거고 앞차시에서는 읽기, 뒷차시에는 쓰기 교육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배웠던 말하기와 듣기가 다른 양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면요. 뭐 여기도 이제 또 브라운이 나왔죠. 그래서 문어의 특성과 이를 고려한 교육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막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요약해서 딱 이렇게 영속성, 뭐 그다음에 지속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리해서 나오기도 하고,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도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좀 짚어드리기는 할 거예요.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문어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들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문어가 가지고 있는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구어 교육론 얘기할 때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구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의 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음성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목소리는 멀리 이렇게 퍼지다가 공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공기의 파동으로 이렇게 가지만. 물론 저처럼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강의처럼 요거 자체를 이렇게 묶어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 듣는 시간만큼의 시간을 소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문어가 가진 영속성이라는 무엇일까? 한번 글자로 만들어진 것은 그 문서로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 인류가 개발해낸 모든 기록 매체 중에서 가장 검증받은 오래 저장 가능한 매체는 결국은 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쓰기와 관련된 것, 읽기와 관련된 것, 즉 문자 언어, 문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래 갈 수 있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자 입장, 즉 읽기의 측면에서는 또 볼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고 새롭게 볼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뭐 독서나 아니면 작품 같은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봤더니 또 알게 되고, 내가 그간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해를 가질 수도 있죠. 그 영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어는 구어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득에 있어서 또 능숙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구어가 사실은 이제 듣기 같은 거를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린아이가 뭔가를 분절적으로 이해하거나 이게 무슨 요소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뇌로 막 이렇게 인지하고 이렇게 잡아내는 데는 사실은 대단히 어렸을 때부터 그게 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글을 떼는 데만 해도 되게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글자를 익혀가지고 좋은 문예문을 쓰거나 신문에 낼 수 있는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은 주장하는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논문 같은 어떤 학술적 글을 쓰려면은 그 수련의 기간이나 어떤 이제 훈련의 기간은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쓰기 교육이랑 막 이렇게 좀 혼용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문어의 특성이라는 것에서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읽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 그냥 뭐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있는 고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꽤 수준 있고 어려운 전문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평생 훈련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문서가 있으면은 그거를 문해하기 위해서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사실 그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평생 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시간 내에 완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어에 비해서 문어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얘기는 뭐 우리 이제 읽기나 쓰기에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는 화자와 청자를 얘기하잖아요. 구어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필자와 독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필자와 독자는 대면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매개체는 먼 곳으로도 전파가 되고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구어의 특징에서 얘기를 했었던 뭐 이제 음성 언어의 다른 비언어적 특징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는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문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스키마라든지 독해 능력이라든지 문법 능력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다른 배경 지식들을 살려내는 능력에 더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쓰는 사람은 한 번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부연하거나 재반복하거나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문자 언어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문어는 정서법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억양강세, 어조,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지만, 문어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약속되어 있는 문자의 체계 또는 문장 부호의 체계 또는 단락의 바꿈의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의 단위, 말의 단위, 인용의 상태,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먼 곳에서 전달하고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속의 체계인 정서법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어법도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어는 당연하겠지만 구어보다 구문이 복잡합니다. 훨씬 더 긴 문장들이 많고, 그리고 문어에서만 나타나는 연결 장치 같은 것들이 많죠.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읽기라든지 쓰기 할 때 두루두루 몇 번씩 얘기를 드리겠지만, 쓰기 교육에서 그렇게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보통 일반 목적의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는 쓰는 데에 읽기에서의 표현들이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이제 어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니까 아어서 이런 거 이제 구어에서 많이 쓰지만, 이제 문어로 가게 되면은 이무로라든지 무로라든지 아니면은 이기 때문에보단 이기 때문에라든지 로 인해서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배워야 될 내용이 되고, 그리고 이 장르를 만나게 되면은 적절하게 구사가 되고 표현으로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런 표현이 이제 문서로서 보이게 되면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어는 또 당연하겠지만 구어보다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할 때 어휘수는 어휘교육론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엄청나게 많은 이제 단어들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주로 입으로 다 표현하고 살지는 않고요. 사전에 있는 어휘가 상당히 많은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문어에 써야 될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많다라고도 얘기를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사용할 때 쓰이는 어휘의 수, 즉 구어 표현으로 사용되는 어떤 어휘의 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문어는 훨씬 더 많은 어휘를 사용하게 되거나 더 정확한 표현, 즉 부연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그 개념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나 긴 구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대비를 해야 되죠. 훨씬 더 어려운 단어, 어휘들이 많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7번째, 문어 텍스트는 구어 텍스트보다 더 형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를 배운다 또는 쓰기를 배운다, 즉 문어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구문을 배우거나 아니면 어휘를 더 많이 늘리는 거를 넘어서 그 장르에 사실은 좀 친숙해지거나 그 장르가 어떤 것인지 보고 어떤 형식이나 모양이나 뉘앙스만 봐도 이게 메일의 글이구나, 이메일 같은 거구나, 이거 신문 칼럼이나 기사문이구나, 언론 보도문이구나, 이런 식이구나, 아니면은 설명문이구나, 아니면은 제품 사용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보고 알게 되거든요. 어떤 식의 어떤 이제 제목들이 달려 있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서 이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경우에도 그런 거에 친숙해져야 되고 읽는 데에서도 그런 정보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장르 문식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어 텍스트가 구어 텍스트보다 더 형식적이고 특정 장르의 특정 어떤 형식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문어 자료들을 접하게 될까요? 읽기 자료로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처음 공항에 내렸다, 아니면 첫 항구에 들어갔다, 육로를 통해서 처음 들어갔다. 공항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부터 눈에 들어올까요? 간판들이 보일 거고, 안내판이 보일 거고, 당장에 어떤 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문자를 모른다고 생각한다면은 내려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픽토그램, 즉 도형 같은 걸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그제서야 그게 그 말인가? 지하철처럼 생기겠으니까 이게 지하철 가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비상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들은 그런 식의 어떤 뭐 안내문, 뭐 아니면은 뭐 간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지도나 상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일 거고요. 메뉴나 가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보인다면은 차차 그 안에서 이제 영위하는 시간, 즉 사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종류의 문호 자료를 접하게 되겠죠. 설명서, 뭐 아니면 지원서, 계약서, 신문기사, 광고, 인터넷 글, 편지와 이메일이나 메모, 보고서, 공문서, 그렇죠? 논문,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이주자라는 표시를 했냐면은 저도 이런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꽤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의 삶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사는 것이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문서 서식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한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출생신고서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 보는 어휘들이 많아요. 출생신고서, 뭐 아니면은 이제 이주를 했으니까 주민등록 신청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니면 병원 가면은 뭐도 써야 되고, 아니면은 또 이제 어디에 가서 또 이제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은 간단한 뭔가 이렇게 이제 소개글을 적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인적사항을 적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략 어떻게 쓰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무슨 뜻인지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적응,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 또는 낯선 곳에서의 적응에서는 사실은 가장 간단한 공문서에 대한 해독력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이라는 단계로 한번 좀 들어와 봅시다. 읽기 교육의 개념, 특성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앞에 얘기했었던 것들이 이 개념들의 또는 특성들의 전제가 되는 거죠. 읽기는 문어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 영역이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읽기는 학습 효과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언어 기능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왜 우리 되게 오래전에 어떤 외국어 배웠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회화는 사실 회화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과 접촉이거든요. 그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면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해외에 있는 분 중에 한때 한국에 살았다. 거기서 한국에서 유학도 하고 한국에서 한 10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 오래 안 만나면 한국말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읽어내거나 그때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이렇게 회상해서 사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재생해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또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재미있게도. 그러니까 학습 효과 자체가 훈련에 되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략이나 그런 어떤 기능적 측면이 되게 강한 반면에 읽기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되게 가까워요. 쓰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훈련에 가깝기 때문에 한 번 꽤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두면은 그 효과 자체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언어 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읽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이제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향식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뜻 하나하나를 다 조합해서 그거의 전체 뜻을 이렇게 이렇게 결과물처럼 딱 거울로 찍어내듯 번역문을 만들어내는 것을 되게 이제 읽기의 어떤 일종의 그냥 약간 목표로서의 또는 단순한 이제 독해로서의 어떤 이제 읽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어교육론이나 이런 데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구어교육론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언급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듣기에서도 재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연결시키는 것들이 있고 기억하기 위해서 정보를 재조식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기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읽기라고 하는 행위를 얘기를 할 때 단순히 똑같은 대상물을 지향점으로 놓고 누구나 다 똑같은 번역문을 산출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구문에 대한 이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것들과 고리짓고 연결짓고 확정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주체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 영역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그래서 읽기 교육을 할 때에는 뭐 듣기 교육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이 의미를 능동적으로 또는 주체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증진시키고 장려시키고 잘 해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기 교육은 옛날에는 그냥 독해, A면 A, B면 B, C면 C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사소경을 배운다, 또는 라틴어 히라보의 고전 문헌을 배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뜻은 대대손손 그 학파에서 틀림없이 재반복 전승되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주자학의 전통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가지고 논어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제자들마다 다 삶의 방향이 다르니 각자 알아서 이해하도록 해라라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학파는 요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 번역식 또는 문법 번역식, 그런 식의 어떤 교수법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는 독해가 중요하고 그 결과물들이 얼마나 완성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화식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청화잖아요. 우리 그냥 말만 들어서는 그 뜻, 말뜻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데 청화예요. 오디오 링구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구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몇 이렇게 청화식에 기반을 둔 교재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호만 적혀있고 문자도 제시하지 않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 드릴만 쫙 나오고. 그러니까 읽기 교육 자체를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은 이제 청화식 교수법 시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예, 물론 청화식 교재도 읽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지문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지만, 청화식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접근법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패러다임 안에서 보면은, 예, 문어 자체가 그렇게 이제 언어 기능에서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청화식 교수법이 언제쯤이었냐면은 대략 2차 세계대전 중후반쯤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돼서 대략 한 60년대 정도까지도 대단히 이제 성행을 했거든요. 근데 70년대 이후부터 인지심리학 또는 뭐 이제 인지주의 어떤 교육 사상이나 교육 심리학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보편화되고 많이 알려지면서 본인이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하고 재해석하고 보관하고 다시 재생하고 또는 다른 것들에 연결 짓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73년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읽기란 심리학적인 추측 게임이다.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 자체가 완결성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로 나아가야 되고 그 과정을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추측 게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의 질이 어떻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브라운은 읽기란 이제 독자가 다양한 언어학적 기호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언어학적인 자료 처리 메커니즘과 스키마를 통해서 해석해내는 것이다. 즉 읽기의 주체는 그 대상물이 아니라 읽어내는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러한 전제 또는 그러한 어떤 이제 우리의 믿음 위에서 읽기 교육도 좀 만들어지고 제한되고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스키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스키마에 대해서 뭐 우리 다 잘 알고,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의 뭐 교과서나 읽기 자료나 아니면은 독해지문이나 아니면은 뭐 다 나오는 얘기라서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 알겠지만, 한국말로는 주로 배경지식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삶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내용 스키마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적 스키마가 있고 그 문화 스키마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첫눈이 오는 날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될까? 뭐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야 될까?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까? 어디서 만나는 약속을 할까? 이런 어떤 경험들이 막 이렇게 또는 직간접 경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샘솟듯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첫눈이 오는 날이라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읽어내는 순간 다양한 것들이 활성화돼요. 근데 눈이 안 노는 나라라면은 어떤 걸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축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말뜻 그대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첫눈이 오는 날, 처음으로 눈이 오는 날이겠지. 눈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활성화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배경 스키마가 없는 경우에, 내용 스키마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게 미리 제시해 주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한국 사람들이 첫눈 오는 날 이렇게 막 코트 입고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눈 맞으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영화나 영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거나 그런 애틋함 내지는 또는 친구를 만나는 포근함 내기는 정감 같은 것들이랑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읽기 전 단계에서 충분히 조금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읽기 교육에는 이제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으로서의 스키마를 주제나 내용에 대한 내용 스키마와 수사 구조 또는 글의 구조와 관련된 형식 스키마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메일을 쓰거나 편지글을 쓰는데 어떤 스키마가 있는 거고 또는 뭐 태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조금씩 편지글에 대한 어떤 형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뭐 영문 편지글 쓰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구 올림, 누구 드림 이런 거가 미국에서는 뭐로 쓰는구나. 좀 친숙할 땐 이렇게 쓰는구나. 또는 약간 공적인 사이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거 사실 좀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스키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스키마가 있는 반면 이렇게 어떻게 정보들이 나타나고 무슨 용건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대략 이런 식의 구성과 수사법들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스키마가 되기 때문에 내용 스키마와 형식 스키마라고 하는 것들이 읽기 전 단계에서 적절하게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측도 시키고 연상도 시키고 질문도 시키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땠어요? 옛날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이제 시대적으로 긴데 고전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고전 중심의 접근법이나 아니면은 문법 번역식 접근법일 때에는 이런 배경 지식 활성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냥 본문 그대로 그냥 나가고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잘 풀이를 하고 있는지를 봐서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면은 탈락. 거기에 이르렀으면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이런 것들도 그냥 통째로 다 외우는 거고요. 그렇게 됐던 접근법이 내 삶이 얼만큼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관점이 바뀌고 스키마라고 하는 것들도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읽기 교육의 목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그냥 눈으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문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를 증진시켜야 되고 그리고 학업에 필요한 학술 서적을 독해하거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읽기 교육은 필요하고 또는 이주자들, 그렇죠? 이주 남성이든 이주 여성이든 또 어느 쪽이든 간에 또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가정을 가져서 자녀를 키워야 된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학교에서 오는 다양한 알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읽기 교육은 필요하고 내가 어떤 한국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된다면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읽기 교육의 목표 이런 아래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초중고급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초급이라면은 뭐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구어 교육론 얘기를 할 때 뭐 국제 통용도 보여드리고 토픽도 보여드리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뭐 조금 거칠게 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초급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문을 읽어내고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데서, 중급쯤에는 사회생활 또는 이제 뭐 이 공동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문서들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고급 단계로 가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 또는 추상적인 내용,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의 글 같은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이제 해내고 읽어내고 옮겨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끔 하는 거가 교육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문학 작품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 번역가를 통해서, 문학 번역가를 통해서 해외 독자들에게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고급의 훈련을 받은 읽기 독해자가 고급의 쓰기 훈련을 받은, 그냥 자국어겠죠. 쓰기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이 양성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장려는 사실은 대단히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한국어 읽기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그냥 8가지 원리라는 걸로 해서 이제 큰 덩어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교재나 아니면은 뭐 이거와 관련된 강론에 해당되는 이해교육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문어교육론 같은 데서 좀 더 다룰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원리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한국어 교사고 여러분 이제 한국어 교사가 되었을 때 읽기 교육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종이 나눠주고 번역해와라고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제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은, 학습자가 어떻게 하도록 장려하는 읽기 수업이라고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 두어야 될까? 첫째는 목적성 있는 읽기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냥 마냥 바로 지문을 주거나 읽어야 될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정보들을 이을 수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자의 스키마를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읽기 활동을 구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문장 자체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는 담화 이해를 위한 읽기를 장려하는 읽기 수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 말하기나 듣기와 읽기, 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간의 통합을 유념을 해 두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읽기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발표도 하고, 읽고 나서 요약도 시키고, 읽고 나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잘 되도록 해야, 우리가 언어 기능이라고 하는 거가 4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4개가 진짜 막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듣고 메모하고 이거를 이제 남한테 주면 그 메모가 무슨 뜻인지 읽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이제 재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간의 통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읽기 수업으로 이제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낭독을 활용한 초급 단계, 정독을 활용한 중고급 단계,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다음에 아마 좀 더 설명하겠지만 스키밍과 스캐닝, 즉 훑어 읽으면서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과 스캐닝, 상세하게 읽으면서 내가 찾아내야 될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이렇게 딱 잡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고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표면 의미 이해와 함축 의미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 말 뜻 안에 이게 이런 뜻을 담고 있거나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읽기 내용이다라는 것들도 충분히 찾아내거나 아니면은 떠올려 보면서 자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는 읽기 수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스키밍은 훑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또는 중심 요지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읽기의 어떤 전략이고요. 스캐닝은 속도 자체도 여전히 뭐 빠를 수도 있어요. 스캐닝도 이렇게 쭉.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쭉 이렇게 이제 안내문을 딱 보고 이거 며칠 날 열린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밑에 있으면은 그거부터 딱 빨리 찾는 거죠. 이거는 무슨 글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스키밍에 해당한다면은 언제 한대요? 라고 하면은 스캐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이러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돼야 되는지를 막 타이틀을 걸어놓고 제목을 걸어놓고 우리는 스키밍을 할 거예요, 우리는 스캐닝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 학습자들은 자국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죠. 듣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뭐 이제 뭐 다른 데서도 좀씩 이제 점점 얘기 뭐 이렇게 한 번씩 다 언급을 드렸지만, 특히 이런 어떤 읽기와 같은 이제 이해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하향식이라는 것과 전중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마찬가지로 읽기에서도 듣기처럼 상향이냐 하향이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중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사실은 수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상향이라는 거는 듣기에서도 얘기 드렸으니까 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각들을 다 모아서 전체가 어떤 것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음절, 단어, 구, 문장에서 출발해서 전체로 가느냐. 그리고 하나하나 밑에다가 다 이렇게 이제 사전 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 깨알같이 이렇게 밑에다 달고 구문 다 분석해 놓고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마지막으로 찾아내느냐라고 하는 거가 상향식이죠. 그래서 텍스트 중심으로 텍스트가 원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를 조합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 상향식 처리라면, 반대로 하향식은 대강을 먼저 짐작해 놓고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것들이 있어도 대략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요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뜻을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틀린 게 있으면 적절한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시도해보고 하는 것들이 하향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듣기에서도 마찬가지처럼 하향식을 장려합니다. 상향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다 번역했는데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하셨죠? 꽤 고급 독해 같은 거 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다 A에서 B로 다 옮겼어요. 하나씩 다 옮겼는데 한국어로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듣기도 마찬가지고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향식, 즉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해하고 대강의 뜻도 추론해보고 모르는 말이 나와도 대충 문맥으로 이해하면서 이게 지금 메시지가 뭘 말하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낸 다음에 조금씩 더 세밀화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상호작용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죠? 하향식을 충분히 전제를 한 다음에 상향식을 나중에 도입하고 상향식과 함께 전체적인 이해의 어떤 완성도를 기한다. 근데 이제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주고 나서 대강의 뜻이 뭘까요? 이런 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양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그냥 상향식으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돼서요. 어느 게 맞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보다는 적절하게 어떤 식의 자료가 어디에 적합하느냐, 그리고 이를 위해서 활동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직선상의 처리 과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순환적으로 상승된다라는 차원에서 봐서 하향을 출발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상향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좀 살펴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순환적으로 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이해에 이르게끔 하는 것을 이제 일종의 상호적인 처리 과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전략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중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스키마를 활성화한다라고 그냥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휘나 표현 같은 것들도 미리 알려주고, 학습자들한테 이거 들어봤어요? 이거 뭐 하는 사진일까요? 이제 읽기 자료를 주기 전에 이거 뭐 하는 사진일까요? 여기에 있는 거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거 이름 알아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어휘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야,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네요. 뭐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흥미나 동기도 유발하고, 뭐 해본 적이 있냐? 뭐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필요한 단어들이 무엇이고 지금 어떤 소재나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시키고 인지적인 준비를 시키는 것이 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쭉 이렇게 제시하면서 전 단계로서의 어떤 이제 활동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읽기 단계, 중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한 번씩 보게 하는데, 옛날처럼 종이를 그냥 주고 자 읽으세요 이런 형태의 어떤 묵독이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독으로 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측도 활용하고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향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자료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봐야 될지도 안내를 해주거나 밑에 어떤 이제 지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거나 유도를 하는 것이 읽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훑어 읽어보기도 하고 메모도 해보고 그다음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이제 본문을 보면서 직접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찾았어요? 이렇게 이제 정보를 빨리 이렇게 찾아내는 어떤 방식도 이제 써보고, 스캐닝 같은 것도 써보고,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스키밍 같은 것도 좀 써보고, 그러면서 읽기를 이렇게 지도를 한 다음에 읽기 후 단계에서는 다양하게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을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어휘나 표현 같은 것들을 확장시키고 관련된 것들도 조금 더 보고 통합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걸 한번 좀 요약을 한 다음에 뭐 발표를 해볼래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친구들과 토의해가지고 한번 요 종이 한번 정리해 볼래요. 이런 식의 통합적인 활동으로 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 제가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말하기, 대화, 지문이 나오고 나중에는 읽기, 쓰기, 통합 활동들이 항상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교재가 어떤 건지를 직접 그러니까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후 활동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읽은 내용을 구어나 문어로 다시 한번 바꿔보는 통합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든지, 관련된 어휘나 표현 같은 것들을 학습한다든지, 내용에 관련해서 토의나 토론을 하면서 말하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또 요약을 해보거나 써보게 하는 이런 어떤 기능 간 통합 같은 것들을 장려하는 것들이 이제 읽기 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드리면은 뭐 읽기 내용 읽기 교육 이러면은 이제 딱 한 20여 분 들으면은 40여 분 들으면 끝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알아야 될 거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났다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저는 개론 단계에서 이게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심화의 몫은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이 관심을 조금씩 더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기 교육론 이제 한번 살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쓰기 교육론의 내용과 구성,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차시에서 만나죠. 고맙습니다.